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멀리하라 손절이 답이다. 가까울수록 더 깊게 상처 준다.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가족이든 친구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함께할 이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나를 가장 잘 안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 사람이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네요. 가까울수록 더 많이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디까지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당신은 스스로 묻습니다. 나는 저 사람 곁에 있을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지? 어떤 관계는 웃으며 시작되지만 오래 지나면 웃는 법을 잊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존중의 부재는 조용히 파고 들어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죠.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만 완성된다고. 그러나 그 공동체가 나를 끊임없이 침식한다면 그 완성은 끝내 나를 부수는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모릅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오래 봐왔다는 이유로, 무례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과의 관계는 강물처럼 흘러야 할 일상이 돌에 부딪혀 갈라지듯 삐걱거립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보통 참아야지라고 말하곤 하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외부의 일은 나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하지만 그 말은 침묵 속에 자신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를 해치는 외부로부터는 스스로 단호히 벽을 쌓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당신의 일부가 아니라 당신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림자는 당신을 따라오지만 어떤 그림자는 당신을 잠식하죠. 노자는 강한 자는 부러지기 쉽고 유연한 자는 오래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연하다는 건 모든 공격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준을 지키며 부드럽게 거리를 두는 것. 그게 바로 유연한 단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마음을 꿰뚫지 않고 당신의 시간을 소비하며 당신의 자존을 시험합니다.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를 때 나는 왜 작아지는 걸까요? 그가 나의 경계 위를 넘나들며도 나는 왜 웃어야만 했던 걸까요? 존중 없는 관계는 철학자들이 말하던 진리와는 반대 방향입니다. 그들은 항상 말했죠. 사람은 사람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고. 그렇다면 당신을 깎는 그 사람은 정말 사람이 맞는 걸까요? 당신이 더 이상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할 때 당신을 보호해줄 울타리는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마음속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 나를 두지 않겠다. 니체는 인간의 가장 큰 배반은 타인의 시선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가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나를 지켜야 합니다. 그게 바로 철학이 가르쳐준 자기 존중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 옆에서 어떤 표정을 지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 곁에 계속 있어야만 하는가라고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존중은 선택이 아니라 삶을 위한 전제라는 걸. 이제는 당신이 증명할 차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까운 사람이 가장 멀게 느껴질 때 그 사람의 말은 특별히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습관처럼 툭 내뱉는 농담, 장난이라며 던진 조롱, 무심한 척한 말투 속에 숨어 있는 건 의도적이지 않은 경멸일 수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무지를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고.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알지 못한 채 당신 곁에 머뭅니다. 그러니 더 아프고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혹시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이해해줘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 질문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기 설득일 뿐입니다.
존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을 때 나 자신으로 있어도 괜찮다고 느끼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존중의 온도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곁에 있는데도 당신이 숨을 조이는 기분이 든다면 그곳은 이미 마음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동양의 철인 장자는 말했죠.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웃음의 틀, 말투의 규칙, 감정의 질서를 당신이 따라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틀에 갇혀버린 당신의 하루는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니니까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한겨울 바람처럼 서서히 체온을 앗아갑니다. 어느 날은 견딜만 하다 느끼겠지만 며칠 후엔 당신은 더 이상 따뜻함이 무엇인지조차 잊게 됩니다. 무뎌진다는 건 곧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은 마음의 공간이고 자존의 경계입니다. 그 선을 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단호히 말해야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단호함은 결코 공격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조용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을 듣지 않는 사람과는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손을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니체는 인간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 무서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에 익숙해질 때 가장 무력해진다고 했습니다. 그 무력함을 깨트리는 첫 걸음은 나는 이 관계를 떠날 수 있다고 말하는 용기입니다. 떠난다는 건 외면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시 숨 쉴 수 있는 방향으로 삶을 틀어보겠다는 결심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그림자에 갇혀 있기엔 너무나 고유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 곁에서 작아지는 순간이 반복된다면 이젠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떠나는 것이 답입니다. 멀어지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손절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다. 손절이라는 말은 마치 전쟁처럼 들립니다. 누군가를 자르겠다는 말,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선언. 그래서 우리는 그 단어를 입에 올리기 망설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모든 끝맺음이 반드시 상처만 남기는 걸까요? 손절은 파괴가 아닙니다. 삶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시작입니다.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다리를 다시 수평으로 맞추려면 무너질 걸 알면서도 그 기울어진 부분부터 잘라내야 하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에 대해 말하면서 진정한 친구는 선을 함께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을 조용히 파괴하는 사람은 선과는 다른 방향을 향해 가는 이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부드러워도 그 시선이, 그 행동이 당신을 조각낸다면 그건 함께할 우정이 아닙니다. 존중이 빠진 관계는 이익과 타성만 남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 관계가 왜 시작되었는지도 잊게 됩니다. 기억에는 웃음이 남아있지만 현재에는 무시와 피로만 남아있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런 삶의 무게에 대해 자신의 판단을 기준으로 삶을 재배열하라고 말했습니다. 외부를 통제하려 하지 말고 내가 어디에 있고 싶은지를 먼저 결정하라고요. 그 판단 끝에 손절이 있다면 그건 도피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당신의 삶을 되찾는 단호한 실천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도 나름 사정이 있어. 그래도 좋은 때가 있었잖아. 그런 말들은 이별을 유예시키는 정서의 포장일 뿐입니다. 사정이 있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과거가 좋았다고 해서 현재의 무례가 용서되진 않죠.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당신이 지금 손절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건 스스로를 향해 물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떠남은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불안정한 내일, 텅 빈 자리, 예상치 못한 상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문다면
잃는 것은 지금의 당신입니다. 니체는 모든 창조는 파괴를 동반한다고 했습니다. 손절은 당신의 삶에서 낡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자 새로운 구조를 위한 시작입니다. 당신은 이제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오래 알았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고요. 존중 없는 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서서히 침몰하는 침묵 속의 고통입니다. 당신은 떠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떠나야만 합니다. 당신을 회복하려면 이젠 그 사람과 작별을 말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미움 없이 멀어지는 법.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관계를 끝낸다는 건 상대를 미워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계속 옆에 남아있곤 합니다.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이별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의 선택이라고. 상대를 증오하지 않아도 그와 함께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칸트는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수단으로 다루지 말고 그 자체로 존중하라고. 하지만 나를 수단처럼 대하는 사람에게까지 내 존엄을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나를 이용했다면 내가 그를 내려놓는 건 방어이지 보복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실수를 반복할 때입니다. 같은 실수에 계속 침묵한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 습관은 당신의 자존을 무디게 만들죠. 그래서 멀어짐은 때로 미움보다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 사람을 욕하지 않고 그 사람의 불완전함을 이해하려 애쓰지도 않으며 그저 나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관계에서 살아있는가? 장자는 말했습니다. 가장 큰 자유는 스스로의 경계를 아는 데서 온다고. 내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곳이라면 그곳을 떠나는 건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하려 애쓰다 나를 잃는다면 그 마음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하는 삶은 결코 평온하지 않으니까요. 니체는 인간은 자기 자신이 될 때 가장 고독하고 동시에 가장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그 고독을 견딜 수 있어야 비로소 당신은 다시 당신이 됩니다. 관계를 끊는다고 해서 모든 기억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함께했던 순간, 나눈 말들, 웃었던 얼굴, 그 모든 것이 여전히 당신 안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과거의 따뜻함이지 현재의 이유가 되어주진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고 멀어지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다짐해야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나는 나를 더 이상 상처받게 두지 않을 것이다. 그때 당신은 조금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상실의 아픔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로 한 용기의 눈물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가볍고 단단하게. 그 사람 없이도 충분한 나로서. 다섯 번째 이야기. 그래도 가족이잖아라는 말의 굴레. 그래도 가족이잖아. 이 말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침묵시키는지 모릅니다. 존중받지 못해도, 이해받지 못해도 그 말 한마디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를 누르고 눌러 앉아버리죠. 하지만 철학은 묻습니다. 그 관계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수는 있어도 당신을 지탱하는 힘이 되지 못한다면 그 이름에 언제까지 머물러야 하느냐고요. 칸트는 인간을 존엄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봤습니다. 존엄이란 누구에게나 부여된 고유한 가치, 그 존엄이 침해당할 때 피해자는 혈연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존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당신을 꾸짖기 위해 가족이 있다면, 당신을 부정하기 위해 친구가 있다면 그들과 함께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멀어져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말들.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내가 먼저 이해해. 그 말들은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이 자기를 버리도록 훈련시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이라고. 그러나 그들이 말한 강함은 자신을 억누르는 침묵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행동하는 단호함이었습니다. 나를 비난하고 나를 통제하며 나를 항상 문제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가족이라면 그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습관화된 상처의 근원일 뿐입니다. 니체는 우리 각자가 스스로의 혈통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자기 정신의 가문은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가족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존중하기 때문에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당신을 누르는 이가 있다면 그 이름에서 벗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래도 가족이잖아라는 말에 자신을 접어넣을 필요 없습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진짜 큰 돈은 이름을 초월한다고. 그 이름이 가족이든 친구든 오랜 연인이든 그 이름 때문에 아프다면 그 이름보다 중요한 건 당신 자신입니다. 사람이 이름에 머무는 순간 자기 삶을 놓치게 됩니다. 당신이 그 이름 속에서 무너진다면 떠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건 회복입니다.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키는 건 관계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니까요. 6번째 이야기. 무너진 경계 위에 자존은 없다. 존중받지 못하는 순간은 처음엔 아주 작게, 조용하게 다가옵니다. 상대의 말투가 낯설어지고 당신의 표정이 사라지고 어느샌가 말 대신 눈치를 읽게 되죠. 이런 관계에서 우리는 자주 자문합니다. 내가 너무 민감한 걸까? 혹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그 질문은 곧 스스로를 향한 부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경계는 무너집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자기 감정을 타인의 감정에 덮어 씌웁니다. 상대가 불편할까봐, 상대가 실망할까봐. 그래서 나를 지우고 그 자리에 침묵을 앉혀두죠. 경계가 무너진 관계는 언제든 나를 침식합니다. 상대는 당신의 침묵을 동이라 여기고 당신의 양보를 순종이라 오해합니다. 결국 당신은 그 관계에서 점점 사라집니다. 노자는 말했죠. 크게 이루려면 자신을 비우라고. 그러나 비움이란 자기 상실이 아니라 스스로 중심을 잡기 위한 단순함입니다. 그 중심이 없는 비움은 타인의 요구를 위한 공간일 뿐입니다. 무너진 경계 위에 자존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오히려 무례와 간섭과 지배의 뿌리를 내리는 흙이 됩니다. 그러니 관계 안에서 자주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나를 지키고 있는가? 존중은 경계에서 피어나는 감정입니다. 그 경계는 말이 아니라 작은 행동과 태도로 세워져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당신의 경계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익숙함에 기댄 소유일 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강조했던 자기 판단은 바로 이런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상대의 기대가 아닌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그게 진짜 자유이고 진짜 존중의 시작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대상에게 의존하지 않는다고. 그 말은 곧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나도 온전히 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관계 속에서 나를 잃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닌 중독입니다. 자존은 중독 속에서 숨 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멈추고 말해보세요. 이 선은 넘어오지 마세요. 이 말은 싸움을 위한 선언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기도이고 당신을 지키는 벽입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건강한 다리의 시작입니다.
존중이 오고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 다리를 놓기 위해서 당신은 먼저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7번째 이야기. 내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없이도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와 대화한 후엔 마음이 눌리고 그와 함께한 자리는 이유 없이 허전합니다. 마음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표정은 억지로 웃어도 속은 숨기지 못하죠.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내가 나 자신 같지 않다면 이미 당신의 내면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진짜 자유는 외부로부터 나를 분리하는 힘이라고.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표정이 매번 나를 조종하고 흔든다면 나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주 미안하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기분이 나빠 보이면 당신은 자신의 잘못부터 돌아봤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것이 당신 책임일까요? 무게를 나눠야 할 관계에서 당신만 짊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관계는 때때로 감정의 저울이 됩니다. 한쪽이 너무 무거우면 다른 쪽은 점점 들립니다. 가볍게 떠 있는 쪽은 자신을 잃고 무겁게 눌린 쪽은 권력이 되어갑니다. 그 불균형은 시간이 갈수록 더 명확해집니다. 존중이란 말은 존자, 즉 무겁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상대를 가볍게 대하지 않고 그 존재 전체를 무게감 있게 바라본다는 뜻. 당신이 그 관계에서 점점 가벼워진다면 그건 존중이 아니라 무시입니다. 노자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도 뚫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부드럽게 참아왔던 말들, 그 사람의 무심한 태도,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천천히 뚫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관계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당신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건 헌신이 아니라 자기 부정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죠. 너 자신이 되어라. 그 말은 단순한 자아 찾기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기억해내고 그대로 다시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 곁에서 잊어버린 당신을 이제 되찾을 시간입니다. 무거운 마음은 이유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건 영혼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해.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당신이 무거움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당신은 당신의 삶을 다시 들 수 있습니다. 8번째 이야기. 착한 사람이 왜 가장 많이 다칠까? 그래도 이해해야지. 내가 참는 게 낫지.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참는 사람. 우리는 그런 이들을 착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가장 많이 참는 사람이 가장 많이 다칩니다. 왜일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내면의 평정을 위해 세상의 판단보다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은 자기 판단보다 남의 기분을 더 먼저 입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타인을 우선시하죠. 타인의 기분을 먼저 읽는다는 건 자주 자신을 맨 마지막에 둔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잊게 됩니다. 그 착함은 결국 자신을 향한 배신으로 이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란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균형이라고 했습니다. 지나친 착함은 덕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소멸에 가까운 감정입니다. 상대는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되니까요. 당신이 자주 다치는 이유는 무례한 사람 때문만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착한 사람은 공격받아도 웃고 무시당해도 괜찮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거짓입니다. 괜찮은 사람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니체는 자주 말했습니다. 도덕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은 자기 고통을 미화한다고. 그 미화는 고통을 줄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에 중독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같은 사람에게 반복해서 다칩니다. 장자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물도 자신의 길을 꺾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부드럽다는 건 아무 말도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길을 조용히 지키는 것,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부드러움입니다. 당신이 다치는 이유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착함으로 나를 상처 주지 않겠다. 착한 사람이어야만 사랑받는다는 믿음. 그 믿음은 오래된 착각입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게 관계의 본질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건 사람들에게 예쁨 받는 말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말입니다. 나는 이제 나를 먼저 돌보겠다. 9번째 이야기. 나를 지키는 말은 대부분 단호하다. 어느 순간 우리는 말하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관계가 어그러질까봐 입을 다물고 마음을 감추고 끝내 아무것도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철학은 말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말해줘야 한다고. 그 진실이 단호하다면 그건 감정을 상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라는 것을요. 칸트는 인간의 도덕은 자기 내면의 법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부당함은 누군가의 기분이 아니라 당신이 지켜야 할 질서에서 오는 감각입니다. 그 감각을 무시하면 당신의 삶은 점점 흐려지게 됩니다. 단호한 말은 차갑지 않습니다. 그건 따뜻함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경계를 명확히 하는 말입니다. 그 말 불편해요. 이건 내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짧은 말들이 관계의 무게를 바꿉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기 판단을 가장 높은 기준으로 삼으라 했습니다. 다수가 옳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라면 그 고통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한다고요. 그 단호함이 없으면 관계는 언제나 일방적이 됩니다. 당신이 참는 사이 상대는 배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침묵을 자신의 정당성으로 착각하죠. 그래서 침묵은 때로 상대의 무례를 키우는 기름이 됩니다. 니체는 인간은 말한 것보다 말하지 않은 것에 의해 더 규정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침묵했던 시간들, 그건 당신이 정의한 나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기준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단호하다는 건 언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진실을 조용히 꺼내는 것입니다. 그 진실이 때로는 누군가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당신을 가깝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에 거스르지 말라고. 관계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붙들고 있는 순간 그건 더 이상 흐름이 아니라 정체된 고통이 됩니다. 당신의 단호함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살리는 첫 목소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대우받고 싶지 않아요. 그 한마디로 삶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10번째 이야기. 떠난 뒤에야 비로소 들리는 내 안의 목소리. 당신이 그 사람 곁을 떠났을 때 처음엔 이상한 공허가 찾아올 겁니다. 마치 하루 중 일부가 비어버린 듯 어색하고 낯설고 조금 쓸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진짜 자신은 고요 속에서 드러난다고.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눈치, 그 사람의 분위기에 가려졌던 당신의 내면이 드디어 조용히 입을 엽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로 사유의 모든 출발점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사유의 가장 진실한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떠났기 때문에 비로소 자신에게 묻고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었지? 나는 왜 그 관계 안에서 그렇게 작아졌을까? 내가 나를 더 잘 돌보았다면 어땠을까? 이 물음들은 당신을 다그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다시 자기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모든 고통은 외부에서가 아니라 그에 대한 나의 해석에서 비롯된다고. 그 사람의 말보다 그 말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당신 자신의 판단이 당신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은 이미 떠났고 그 떠남이 당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니체는 인간이 성장할 때는 고독 속에서 조용히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 고독은 벌이 아니라 치유의 시간입니다. 상대에게 빼앗겼던 자기 감각을 되찾고 무시당했던 자존을 다시 붙잡는 시간입니다. 장자는 나비의 꿈을 이야기했죠. 꿈에서 깨어나 그것이 나비였는지 인간이었는지 모를 정도로 경계가 사라진 자유. 당신도 이제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스스로의 빛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 빛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닿기 위한 겁니다. 다시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다짐. 그 다짐이 당신의 오늘을 조금씩 바꿔낼 겁니다. 떠난다는 건 모든 걸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시작하는 일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은 지금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이제 다시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과 내가 존중할 수 있는 삶으로 천천히 걸어가세요. 그 길 위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닐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그건 지금 당신이 변화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무례한 말에 웃지 않아도 되고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 머물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사유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작은 응원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뵐게요. 고요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